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건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예.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왜?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오. 그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네.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와, 끝판왕에 왔네요. 아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학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미래.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오면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영 근데 작가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이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치명적이죠.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거기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그-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박사님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혹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일까요? 노블이라는 게 이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이그 노블은 그 반대 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약간 이미 약간 그 질감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그노블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뭐 아, 네.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네.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리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 센스.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네. 커피? 네, 맞아요. 네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고.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띄울 수 충분히 있어요. 강하면. 재밌는데요?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근데 있지만 그걸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오, 나도- 개구리가 반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아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밌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저는 사실 이 이그 노벨상의 그 시상식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축제 같이 진행을 해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좀 더 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시상식이구나. 일단 이 시상식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큰 아, 홀, 그렇구나. 굉장히 큰 홀에서 샌더스 홀인가? 큰 홀에서 하고 전 과정이 완전히 유머로 꽉 차 있는데 여기 그 참석자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게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버드니까 하버드, MIT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앞에 나온 사람에 맞추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낭만적이네. 단상이 종이 비행기로 꽉 차면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이 글라우버가 그걸 청소해줘요. 이렇게 와, 이제 청소 복장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이 물론 다 오지 않지 반도 안 올 텐데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한 7살이나 6살쯤 된 여자 아이가 나와요. 네. 걔가 이제 스위티 푸인데 달콤한 똥. 달콤한 똥. 그래서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꼬마애가 플리즈 스탑
I'm bored. 아 그만 좀 해. 제발 듣기 그만해. 싫어서 때문에 나 이거는. 지루해 죽겠어 그러는 거죠. I measure good weight and cut. I measure again. Oh. I'm bored. Please stop. Thank you. 다음에 상금은 그렇게 10조 달러인 적이 있었어요. 10조. 진짜 달러를 주는데 10조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거의 5천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로 준 적도 계란을 있고 못 산다 들었는데. 순금을 준 적도 있어요. 순금.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인 금가루네, 육면체. 금가루. 네.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주고 받으면 사실이 가루도 있고.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죠.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고,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이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신데.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요, 이제부터. 일본계 사람이죠. 이종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절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을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렇겠네.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통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아무튼.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요?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인이고 거정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거야. 있겠네.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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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 100이에요. 행복 100.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보려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김사옥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제일 예, 저한테 이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작가님이 6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아 작가님이 고르셨군요. 강력하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네. 특히나 이 장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6번을 해볼까. 6번. 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예,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의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다 다르고 왜냐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가 없다, 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빅션은 빅션인 거니까요.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굶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거.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 못 쓰죠. 이렇게 이런.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인 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